올해 하반기 주도 섹터는 반바지로 이렇게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 반바지로에서 반도체하고 로봇이 벌써 하반기에 튀기 시작을 했죠. 바로 이제 지난주에 시장을 뜨겁게 달군 소식이 있었죠.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공급망에 LG전자가 합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이죠. 테슬라, LG, 현대차 같은 글로벌 거인들이 로봇의 미래에 베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은 이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고요. 로봇주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제가 늘 언제나 가장 첫 번째 말씀드리는 종목은 네, 반갑습니다. 경제원탑에서 매일 강의를 하고 있는 조진표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과 앞으로 10월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장식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3,490포인트까지 터치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으니까요.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승 랠리에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감은 정말 이제 최고조에 달했지만 한편에서는 언제까지 이 열기가 이어질까? 하는 그런 이제 불안감도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국내외 증시의 상황은 외국인 기관 그리고 정책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 상승 랠리의 주역은 단연 외국인과 기관인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의 이제 펀더멘털 개선이라든지 또는 정책 기대감 같은 쪽에 주목을 하면서 순매수 기조를 강력하게 좀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업종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죠. AI 시장 개화에 따른 어떤 HBM 수요 폭증, 기술 경쟁력이 재부각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연일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어떤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이런 정책적인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사실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또는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국내 증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크게 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증시 역시 훈풍이 좀 불고 있습니다. 특히 미 연준이 드디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환호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으니까요. 지난주에 있었던 FOMC, 오늘 녹화하는 날이 9월 24일인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FOMC에서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서 연내에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풍부해진 유동성이 정말로 위험자산인 이쪽 주식시장으로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 같고요. 시장은 10월 그리고 12월에 있을 FOMC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한껏 물어있거든요. 또한 AI 기술주들의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역시 거기에 미중 간의 정상회담도 긍정적인 대화 무드가 조성될 거라고 하는 분위기, 또 글로벌 투자 심리가 이런 점들에 있어서의 개선 의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 진행되고 있고요. 10월 달 증시는 계속되는 삼저 호황의 환경으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더 높은 곳으로 계속 이끌어갈 거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삼저가 달러 약세, 그다음에 저유가, 저금리 이렇게 이제 3저인데요. 이 중에서 달러 약세가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두 개의 중요도도 좀 비슷하긴 한데 문제는 이 삼저 조합이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인데 유가가 오르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고 경기가 좋았는데 금리가 저금리를 유지하는 것도 흔치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어려운 조합이 1980년대 이후에 정말 40년 만에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차트에서 삼저 호황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좀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노란색 라인이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삼저 호황이 있었을 때의 코스피 증시의 상승 패턴을 보여준 거고요. 이 검정색이 현재 2025년에 코스피 시장에 삼저 현상이 나타나면서 상승했었던 부분이니까요. 보시는 이 표를 통해서 꼭 이렇게 1985년과 1990년 사이에 있었던 호황이 다시금 2025년부터 100% 이를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아니라 삼저 호황이 계속 되는 한 지난번 40년 전에 있었던 이러한
우상향의 흐름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저환율 그리고 이제 저금리 환경과 저유가의 조합은 지속될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배당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세 같은 거기에 삼저의 조합은 한국 증시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10월 증시는 AI하고 반도체 섹터가 이끄는 성장세를 통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지만 큰 추세는 여전히 상승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준이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증시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시장이 예상대로 9개월 만에 기준금리 0.25%포인트를 인하했죠. 이로써 길었던 금리 동결 시대가 이제 끝나고 마침내 통화정책의 방향이 전환이 되는 일명 피봇이 공식화되었는데요. 이번 금리 인하는 단순히 숫자를 변화시키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연준의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알리는 정말 중요한 신호였거든요. 이번 금리 인하의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사실은 고용시장의 둔화였습니다. 그동안 미국 경제의 견고함을 자랑했었던 고용지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 결정에 앞서서 발표가 됐었던 8월 비농업 부분의 고용 숫자가 정말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2만 명 정도 부근에 그쳤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 중에 하나로 연준에게 정말 강력한 경고등이 켜졌음을 의미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또한 절대적인 수준은 여전히 낮지만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역시 연준이 주목했었던 부분인데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고용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노동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둔화하는 기이한 균형 상태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고용시장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연준의 또 다른 책무인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현재 연준에게 매우 까다로운 숙제를 안겨주고 있는데 8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CPI가 전년 대비해서 2.9% 정도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기가 둔화가 되면 물가 상승 압력도 사실은 낮아져야 되는데, 하지만 지금 미국 경제는 경기 둔화,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동시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의 초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통화정책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선택했는데요. 당장의 물가 상승 압력보다는 급격한 경기 침체 그리고 고용 악화가 미국 경제에 더 큰 위협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파월이 관세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고, 고용시장의 악화라고 하는 더 큰 위험을 막는데 정책 우선순위를 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정치적인 압박 그리고 시장의 기대감, 그러니까 경제지표 외적인 요인들도 이번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서 파월 의장을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로 인한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해왔으니까 연준은 사실은 독립적인 기구임을 강조하지만 이런 지속적인 정치 압박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심리적인 부담으로 충분히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또한 금리 인하 이전부터 금융시장은 이미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또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물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하 확률이 90%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사태를 여러분들이 좀 보셨죠. 만약 연준이 이런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고 금리를 동결했다라고 하면 시장에 충격을 주었을 거고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연준의 0.25%포인트 금리 인하는 본격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떤 공격적인 완화 정책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빠를 것 같고요. 다가올지 모를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어떤
보험성 인하 성격이 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훨씬 맞을 것 같습니다. 파월의장 역시 향후 추가 인하에 대해서 확답하지 않고 데이터에 의존해서 매회마다 결정할 거다라고 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니까요. 특히 이제 오늘 녹화하는 날 새벽에 파월의장이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오늘 주식이 조금 밀렸거든요. 이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매크로 지표라든지 앞으로 발표될 고용지표 또는 물가지표 하나하나 정말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인하 직후에 S&P 500과 나스닥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의 기록적인 증시의 상승세는 사실 몇 가지 강력한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강력한 엔진 첫 번째는 연준의 통화 정책의 전환이죠. 이번 금리 인하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연말까지 적어도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 정도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피봇의 시작인 부분들이 가장 크고, 이렇게 되면 시장에 더 많은 돈이 풀릴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호를 주었고, 또 낮아진 금리는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의 매력을 떨어뜨린 대신에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의 자금으로 몰리게 하는 직접적인 어떤 원인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은 연준의 통화정책을 통해서 강력한 상승 흐름의 엔진이 장착이 됐고, 두 번째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의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 엔비디아하고 인텔하고 50억 달러 규모의 AI 쪽에서 협력 발표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엄청난 좀 활력을 불어넣었죠. AI 혁명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고, 또 관련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S&P 500보다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죠. 시장을 주도하는 엔진 세 번째는 견고한 어떤 경제 데이터인 것 같아요. 금리 인하의 배경이 된 고용도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제조업 지표라든지 또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다른 경제 지표들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에게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더라도 연준의 통화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얘기를 잘하고 있는 골디락스라고 하는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감을 좀 심어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편에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위험 요인도 도사리고 있는데, 가장 큰 복병은 인플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연준은 고용시장 둔화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만약 앞으로 발표될 물가 지표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연준은 추가 금리 인하를 망설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시장의 가장 큰 기대 동력이었던 유동성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증시에 즉각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방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복병은 나홀로 랠리의 함정인 것 같아요. 지금의 지수 상승이 어떻게 보면 시장 전반의 건강한 상승세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소수의 거대 기술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을 뿐, S&P 500에 속한 나머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일 수 있고, 만약 이들 주도주가 흔들릴 경우에는 지수 전체가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유동성과 기술주 혁신이라고 하는 정말 강력한 엔진 덕분에 순항하고 있는데요. 이 상승의 흐름을 즐기는 것은 사실은 현명한 투자자분들의 자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우리가 파티가 언제쯤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데이터의 변화, 그리고 시장 상승의 폭, 그리고 다가올 기업 실적 발표를 예의주시하면서 위험관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업종이나 섹터가 이번 금리 인하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준의 역사적인 통화 정책 전환,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서 시장에 새로운 어떤 기회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아진 금리는 기업의 그 비용 부담을 줄여줘서 미래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키울 거고, 그로 인한 투자 자금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계속 움직이게 만드니까요.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핵심 섹터를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보면 우선 금리 인하는 성장주를 위한 무대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과 AI 섹터는 이번 금리 인하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요. 성장주는 현재 이익보다는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금리가 높을 때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지만 굉장히 그래서 불리하잖아요. 근데 금리가 인하가 되면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재평가받는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AI나 또는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기술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연구 개발과 또 시설 투자에 쏟아붓는데 금리 인하는 이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줘서 더욱 과감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술 혁신과 시장 지배력 강화라고 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은 엔비디아 또는 인텔 같은 소수 거대 AI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이 이미 강력한 어떤 기술적인 혜자, 거기에 이제 시장 지배력 확보했기 때문에 풍부한 유동성은 결국 이들 1등 기업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섹터는 대형 기술주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에 중소형주는 조용하지만 가장 폭발적인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셀 20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바로 그 증거인데요. 그러니까 대기업보다 재무 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또한 변동금리로 대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금리 인하 시기에 가장 먼저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곧바로 기업의 순이익 개선으로 직결이 돼서 가장 확실한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또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보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하고 연착륙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내수 경기에 민감한 중소형주들의 실적은 가장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시장의 관심이 사실은 대형주에 많이 쏠렸었는데요. 중소형주는 저평가된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풍부한 유동성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마련이고 가격 부담이 적고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주목할 섹터는 바로 바이오테크인 것 같습니다. 이 섹터는 기술 성장주와 또 중소형주의 특징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신약 개발에 평균 10년 내외가 이제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수백에서 수천억 원 정도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바이오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 외부 자금 조달에 의존을 하는데 금리 인하는 이들의 자금 조달 환경을 좀 극적으로 개선시켜줘서 임상시험이라든지 연구개발 같은 것을 좀 지속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현금을 많이 보유한 빅파마들은 금리가 낮아진 시기를 활용해가지고요. 정말 유망한 기술을 갖고 있는 작은 바이오테크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오 섹터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고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의 성공 같은 경우에 미래에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잖아요. 따라서 바이오테크 주식 역시 금리 인하에 따른 미래 가치 할인율 하락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 국면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꼭 사야 할 하반기 종목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섹터를 말씀드렸다라고 하면 이제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금리 인하 시기에 가장 유동성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시장의 주도주인 것 같거든요. 특히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성장주 쪽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AI 시대의 개화를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투자 포인트는 올해 하반기 AI 서버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또 HBM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이제 펼쳐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업계 최고의 기술력, 생산 능력을 통해 가지고 HBM3 2단 그리고 차세대 6세대죠. HBM4까지 주도하며 시장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폭발적인 어떤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고 단순한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를 넘어서 AI 시대의 핵심 공급자로서의 어떤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수적인데요. 또 파운드리 사업의 어떤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주는 그러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최첨단 게이트올 어라운드 공정을 통해서 안정화라든지 또 신규 대형 고객사가 확보가 가시화될 경우에는 사실 1등 자리를 내줬던 삼성전자로서는 2위라고 하는 꼬리표를 떼고 TSMC하고의 격차를 줄이면서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결정적인 시기가 이번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삼성전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꾸준하게 긴 안목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섹터에서 보실 만한 종목은 이제 바이오 섹터인데요.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 신약 개발을 위해서 막대한 R&D 비용이라든지 장기간의 투자가 필수적인데 대표적인 성장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조달 비용 감소라든지 또는 바이오 기업의 가치가 부각이 많이 될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이런 종목은 올해 하반기서부터 계속 좀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진펜트라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월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 성장을 이번에 또 보일 거고요. 또 셀트리온의 새로운 캐시카우로 자리매김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현재는 전개가 되고 있고 하반기에 유럽 같은 타 지역으로서의 어떤 본격적인 확장도 현재 예정되어 있어서요. 실적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종목도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그런 안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섹터 부분의 종목은 네이버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하는 소비 심리 회복 그다음에 기업들의 광고비 집행 확대로 이어져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에는 정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거든요. 고금리 시기 동안에 비용 효율화라든지 또는 내실을 다지기에 집중했었던 네이버가 이제 AI라고 하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고 정말 2025년 하반기 화려한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네이버의 이제 자체 거대 언어 모델인 하이퍼클로바 X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검색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쇼핑 같은 핵심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이제 접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AI 기반의 새로운 광고 상품들 같은 경우 광고주들에게는 더 높은 효율을 또 네이버에게는 더 높은 광고 단가를 가능하게 해서요. 본업인 광고 부분의 견조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착 보장 서비스 같은 거, 또 브랜드 스토어 강화 같은 버티컬 커머스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어서요. 크림 같은 C2C 플랫폼의 성장 역시 네이버 커머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액 증가라든지 또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선순환 구조에 대한 부분들 요번에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이버 같은 이런 종목을 관심권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상반기 내내 삼성전자 주가는 정말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답답한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경쟁사의 HBM 독주에 대한 우려, 파운드리 사업의 부진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3분기 들어오면서 달라졌습니다. 분위기가 반전됐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이제 강력한 순매수 기조에 들어서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기 시작을 했고 주가는 견조한 우상향 흐름을 보이면서 전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있죠. 삼성전자의 하반기 주가를 이끌어갈 어떤 핵심 동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주가 상승의 강력한 촉매제는 단연 HBM 사업의 정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 내내 괴롭혔던 엔비디아 쪽에서의 HBM3 품질 테스트 지연 이슈가 마침내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삼성전자 12단 HBM3 제품이 주요 고객사의 어떤 최종 품질 승인을 통과하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단순한 공급 시작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가 독점하던 시장에 삼성전자라고 하는 강력한 공급자가 등장하면서 삼성전자의 HBM 시장의 점유율이 현재 40% 초반에서 내년에는 50%를 육박하면서 양강 구도를 좀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메모리 사업부 전체의 수익성을 적극적으로 개선시키고 그간의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는 그러면서 주가 멀티플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년 2위에 머물면서 정말 아픈 손가락으로 여겨졌던 파운드리 사업이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핀팻 구조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이 AI 반도체 시대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TSMC보다 먼저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상용화해서 쌓은 그 노하우가 2나노 공정에서 압도적인 기술 우위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미 일본의 AI 칩 선두주자 PFN 같은 경우에는 다수 글로벌 어떤 팹리스 기업들을 통해서 삼성의 2나노 공정을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반기에 대형 고객사 수주 소식이 만약에 들러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TSMC하고의 격차를 좁히는 좀 어떤 신호탄을 넘어서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는 정말 강력한 모멘텀이 될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두 번째는 아픈 손가락의 성장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좀 옛말이 좀 되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동하는 거죠. 이렇게 AI를 구동하고 또 온디바이스 AI 시대를 통해서 이 AI 수요를 통한 교체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AI를 통해서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출시될 그 새로운 폴더블 폰이라든지 또는 내년에 공개가 될 갤럭시 S 시리즈 한층 더 강력해진 AI 기능으로 무장을 할 거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단순히 그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를 넘어서 자체 어플리케이션인 엑시노트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또는 AI 생태계의 구축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의 수익 창출로 이어지겠죠. 가트너 같은 시장 조사 기관이 올해 생성형 AI 스마트폰 시장이 전체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할 거라고 전망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수혜는 계속해서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스마트폰 시장 관련되어 있는 AI 쪽, 여기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하나 보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삼성전자의 연봉 차트인데요. 보시게 되면 빨간색 2012년 뒤로 빨갛게 생성이 된 봉 차트를 마우스를 갖다 대면 종가를 보시게 되면 종가에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는데요. 2012년의 퍼센테이지는 43%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파란 걸 제외하고 빨간 것만 갖다 볼게요. 2016년도에도 종가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43% 상승했고요. 그리고 2017년에도 보게 되면 41% 상승했고 2019년에도 44% 상승했습니다. 2020년에는 45% 상승했고요. 그리고 2023년에 4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25년에 60% 상승을 했네요. 그러니까 앞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약 한 10년 넘게 삼성전자는 매해 40% 내외 정도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이런 측면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올해 2025년은 조금 달라졌다. 40%의 폭을 달리하면서 현재 지금 녹화 촬영하는 날이 9월 달인데요. 아직 4분기도 채 남지 않았지만 상승하는 폭이 60%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사실 삼성전자가 전폭적인 어떤 개혁이라든지 변화의 물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0%까지 올라온 걸 본다라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만일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터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증권사들이 9만 전자니 10만 전자니 계속해서 리포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3분기 또는 4분기 초반까지는 지금 현재 8만 전자 또는 9만 전자를 어제 터치를 했지만 9만 전자 부근 정도는 좀 고평가 부근이 아닌가 싶고, 내년 상반기 정도는 가야 그래야 삼성전자가 조금 지금보다 8만 원보다 더 넘어서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봉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매년 삼성전자는 그러라는 법은 없겠죠. 올해 2025년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40%대의 성장을 보여왔었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의미적인 부분이 함축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마이크론 탈락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엔비디아가 TSMC 대신 삼성 파운드리를 선택할 가능성 현실화될까요? 엔비디아와 TSMC의 동맹은 지난 수십 년간 반도체 업계의 사실은 불문율과도 같은 그런 부분들이죠. 하지만 이 엔비디아의 AI 칩 수요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폭증하면서 견고했었던 동맹의 균열의 조짐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현재 엔비디아의 AI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GPU라든지 또는 HBM을 하나로 묶는 CoWoS라고 하는 CoWoS, 요게 이제 최첨단 패키징 기술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하지만 TSMC의 이 CoWoS 생산 능력이 폭주하는 엔비디아 어떤 주문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목 현상에 직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올해 TSMC의 코어S의 어떤 생산량의 70% 이상을 엔비디아가 예약을 했지만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설명을 할 필요가 있냐면 증시 격언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 절박한 현실을 깨워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계속 담고 있으니까 TSMC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최근 마이크론의 어떤 차세대 HBM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사실 HBM 공급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고,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라고 하는 정말 강력한 두 공급 파트너를 확보하고 있지만 특정 공급사의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에 전체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거든요. 사실 엔비디아 고민의 삼성전자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파격적인 카드를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최첨단 파운드리 플러스 HBM 플러스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한 번에 원스톱 턴킨 솔루션을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엔비디아가 TSMC에서 GPU를 만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HBM을 공급받아가지고 다시 TSMC의 협력사에 이제 패키징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선택한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이 복잡한 과정을 한 번에 끝내버리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이게 단순한 어떤 비용, 시간을 절감하는 것을 넘어서 칩의 개발부터 양산까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정말 각 공정 간의 최적화를 통해서 AI 칩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또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적용을 해서 2나노 공정을 양산을 시작을 했죠. 기존의 핀팻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게임 체인저로서 TSMC하고의 어떤 기술 격차를 단숨에 따라잡거나 혹은 뛰어넘을 수 있는 삼성의 비장의 무기를 꺼낸 거예요. AI 칩의 성능과 전력 효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삼성의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외면하기는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HBM 제조사이거든요. 삼성 파운드리가 GPU를 만들고 바로 옆에서 메모리 사업부에서 HBM을 가져와가지고 패키징하는 그런 그림은 정말 상상만으로도 효율적이거든요. HBM과 로직 칩 간의 어떤 데이터 경로를 최적화하고 또 신호 간섭을 최소화하는 설계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TSMC가 제공할 수 없는 차원의 성능 향상을 여기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엔비디아가 TSMC하고의 어떤 오랜 그 신뢰를 깨고 삼성에게 핵심 칩 생산을 맡기는 것은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니죠. 삼성 파운드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수율하고 신뢰인 것 같습니다. 과거 4나노 공정에서 겪었던 수율 이슈가 있었죠. 여전히 삼성에게 뼈아픈 기억인데요. 하지만 이제 분명히 명백히 삼성은 바뀌고 있다. 최근 삼성 파운드리는 닌텐도 스위치 2의 그 차세대 칩, 그리고 10년 만에 애플의 이미지 센서 일부 물량을 수주하면서 굵직한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건 시장의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의 삼성 파운드리 선택은 만약에 문제를 넘어서 언제 그리고 얼마냐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TSMC와 인텔의 상황은 어떤가요? TSMC는 여전히 전 세계 그 파운드리 시장을 지배하는 독보적인 기업이죠. 네. 최첨단 공정 기술과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통해 가지고 애플,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니까 TSMC가 2나노 공정 개발에서 강력한 그런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미 15건의 2나노미터 그 파운드리 수주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분석이 좀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미디어텍은 9월 중에
TSMC에서 2나노 칩 테이프 아웃을 예정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TSMC의 기술 리더십을 재확인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올해 2025년 8월 TSMC의 매출이 18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한 4% 정도 증가하거든요. 근데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거의 40%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AI 칩 수요 증가에 따른 그런 결과로 3분기가 폭증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또한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 설계 기업들의 어떤 주력 생산 기지로서 AI 수요 급증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누리고 있는 TSMC인데 엔비디아하고 인텔의 동맹 속에서 TSMC도 앞으로도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인텔은 그 전통적인 종합 반도체 기업에서 벗어나서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그 활로를 모색을 좀 하고 있죠. 인텔 같은 경우에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를 통해서 그 파운드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TSMC하고의 어떤 경쟁 구도를 형성하려고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 발 좀 늦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단순한 뭐 사업 확장을 넘어서 사실은 침체된 인텔 성장에 다시 불을 지피려고 하는 강력한 좀 의지로 볼 수 있긴 하는데 최근에 그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 투자했다. 이런 얘기 잘 아실 거예요. 또 영국의 AI 생태계에 20억 파운드리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표까지 있었는데 AI 시장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사건으로 지금 좀 평가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TSMC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인텔의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인텔의 차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 투자했다. 그것 때문에 갭으로 올라서는 인텔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되고요. 갭으로 올라섰지만 한 2, 3일 정도 계속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인텔의 특징적인 차트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인텔의 긍정적인 소식에 힘입어서 인텔이 52주 최고가인 32달러를 기록하면서 이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우선 그 인텔 파운드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18A 같은 최첨단 공정 기술의 개발이라든지 또는 수율 확보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고객사 확보가 필수 요소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인텔이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주가는 올랐다가 꺼질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을 이제 분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된 만큼 내부적인 고민 굉장히 깊은 그런 상황에 인텔이 처해 있고요. 인텔 뿐만 아니라 지금 두 기업의 그 향방과 시장에서 주는 시사점은 사실 TSMC는 여전히 파운드리 기술의 어떤 최전선을 이끌고 있고 또 AI 시대의 핵심 수혜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것. 반면에 인텔은 강력한 파트너인 엔비디아하고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파운드리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SMC, 인텔 그리고 삼성전자 3사의 그 최첨단 파운드리 기술 경쟁은 치열해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사들에게는 더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면서 반도체 산업 전체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엔비디아가 인텔에 투자한 건 AI 반도체 그 수요 폭증에 대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어떤 중요성을 보여주면 정말 중요한 사례고요. 이렇게 될 경우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도 잠재적인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기업의 기술 개발 로드맵과 또 수율 개선, 또 핵심 고객사의 유치,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겁니다. 그 안에서 누가 최적의 공급자 역할을 할지는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지속적인 관찰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8만 전자에 돌파했는데 10만 전자 시대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그 8만 전자를 만든 핵심 동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8만 전자를 만든 핵심 동력. 첫 번째는 AI가 이끄는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화려한 부활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길고 길었던 반도체 불황의 터널이 끝났죠. 특히 생성형 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서버용 메모리 수요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렸고 DRAM이라든지 낸드 플래시의 가격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정말 쌍끌이 효과를 낳았었거든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의 3분기 실적 전망치를 많은 증권사에서 10조 원 이상 끌어올릴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올해 9월에만 삼성전자에 3조 원 가까운 순매수를 기록한 이유도 바로 압도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확신이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두 번째 성장 동력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파운드리의 반격, 거기에 높아진 기술 신뢰도인 것 같아요. 만년 2위라고 하는 꼬리표를 떼기 위한 삼성 파운드리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세계 최초로 도입한 게이트 올 어라운드 3나노 공정의 수율이 안정화되고 있고, 최근 테슬라나 애플 같은 빅테크 고객사하고의 어떤 협력 소식이 연이어서 들려왔거든요. TSMC의 대안을 넘어 최고의 파트너로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삼성전자가 아닌가 싶고, 이렇게 되면 미래 성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세 번째 성장 동력은 스마트폰의 기대감인 것 같아요. 갤럭시 S25 시리즈에 탑재가 될 그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최고조에 달해 있거든요. 이제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라 손안의 AI 비서이죠. 이렇게 손안의 AI 비서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는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이라든지 또는 교체 수요 자극으로 이어져서 모바일 사업부의 어떤 견조한 실적을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8만 전자를 발판 삼아서 10만 전자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세 가지 핵심 퍼즐이 맞춰져야 10만 전자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세 가지 퍼즐이 뭐냐? 증권가에서는 빠르면 올해 4분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10만 전자 유력한 시점을 좀 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HBM의 지배력 확보인 것 같아요. 현재 AI 반도체 시장의 게임 체인저는 단연 HBM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4 시장, 그러니까 6세대 HBM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되찾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데, 최근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삼성이 HBM4 최첨단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적용하는 어떤 절치부심의 전략을 통해서 시장 진입의 가시성을 높이고 있다고 하고 있으면서요, HBM 시장에서 경쟁사를 압도하는 점유율이라든지 수익성을 증명하는 순간 10만 전자로 가는 첫 번째 퍼즐이 맞춰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그 10만 전자로 가는 퍼즐 HBM으로 꼭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꿈의 2나노 파운드리 양산의 성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2026년 삼성 파운드리에게 운명의 해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TSMC하고의 진검 승부가 펼쳐질 2나노 공정 양산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삼성이 이미 그 3나노에서 검증이 됐죠.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통해서. 이번에 2나노 공정을 통한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통해 가지고 안정성 또는 성능 우위를 좀 자신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곳에서 대형 고객사의 핵심 칩 수주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는 강력한 촉매제가 충분히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10만 전자는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두 번째 퍼즐, 파운드리 양산의 성공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퍼즐은 CXL 시스템의 개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CXL이 AI 시대에 폭증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어떤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CXL은 어떤 거냐면 2차선의 고속도로가 있었던 걸 8차선의 고속도로로 넓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D램이라든지 낸드 같은 여러 메모리를 하나로 묶어서 데이터 처리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이 기술을 통해서 제2의 HBM으로 불릴 만큼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CXL 쪽에서의 개화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크거든요. 삼성전자가 CXL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 또 상용화된 기술을 보유한 선두주자입니다. CXL이 본격적으로 개화한다라고 하면 2026년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게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HBM, 2나노 파운드리, CXL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거대한 퍼즐이 순조롭게 맞춰진다면 10만 전자는 늦어도 2026년 상반기에는 충분히 도달 가능한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국내 로봇주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대한민국 로봇 산업
왜 지금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왜 주목해야 되는지의 첫 번째 이유는 정부의 육성 의지로 정책의 순풍이 불어오고 있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부가 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을 필두로 해서 로봇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특히 2030년까지 로봇 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청사진 아래 R&D 투자 확대라든지 규제 혁신이라든지 그리고 세제 혜택 같은 정말 구체적인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지컬 1등 국가를 향한 비전을 통해서 로봇 기술이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 인공지능하고 결합을 해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거대한 정부의 육성 의지가 첫 번째 지금 주목해야 될 로봇주들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정부의 의지가 있는 곳에 대기업들이 참전한다라는 거죠. 대기업이 참전하면서 자본과 기술력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삼성, 현대차, 한화, 두산 같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을 미래의 먹거리로 낙점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서 로봇 기술의 최전선에 있으니까요. 이런 대기업들의 참여는 관련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고, 또 기술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는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대기업들의 참전을 통한 자본 기술력이 쏟아진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저출산 고령화, 이걸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라든지 또 인건비 상승을 통해서 산업 현장의 로봇 도입을 더욱 재촉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자동차나 전자 같은 일부 제조업에 국한되었었던 그 로봇의 활용 범위가 이제는 식음료라든지 또는 물류 또는 의료 이런 그 서비스업 이쪽에, 그러니까 우리 생활 곳곳에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로봇 기업들에게 거대한 신규 시장이 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로봇에 투자하는 분들, 하반기 로봇 시장의 핵심 트렌드와 함께 주목해야 될 분야를 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우선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능형 서비스 로봇 부분인 것 같아요. 단순 반복을 수행했었던 산업용 로봇 시대를 지나서 AI를 탑재한 지능형 서비스 로봇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서빙이라든지 배송 로봇, 그리고 이제 안내 로봇이라든지 노인 돌봄 서비스 같은 돌봄 로봇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로봇의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고,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의 가치가 현재 재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좀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인 것 같은데, 협동 로봇 시장의 개화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협동 로봇은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현재 협동 로봇 부분이거든요. 규제 완화라든지 또 협동 로봇의 적용 분야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협동 로봇 시장도 관심 있게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휴머노이드 로봇 부문에 주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실은 먼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개발 속도가 정말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정부 주도의 K-휴머노이드 연합 출범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긴 하는데요. 휴머노이드 부분은 사실 대한민국이 많이 좀 뒤처진 건 사실이죠. 하지만 정부 또 대기업들이 뛰어들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핵심 부품이라든지 소프트웨어의 어떤 국산화 부분인 것 같아요. 로봇의 성능을 좌우하는 감속기라든지 또는 모터, 제어기 같은 핵심 부품, 또 로봇 구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산화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향후 로봇 시장의 성장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거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 대한민국 로봇 산업은 정부의 정책, 그리고 대기업의 자본, 거기에 기술, 그리고 사회적인 수요,
라고 하는 이 네 박자가 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역사적인 도약의 어떤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통해서 대한민국 로봇주의 성장과 함께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의 어떤 결실을 맺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리쇼어링과 인건비 대체 수요가 로봇주에 어떤 장기 성장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 세계 공장이었었던 중국을 떠나서 이제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한마디로 리쇼어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패권 경쟁과 팬데믹을 거치면서 겪은 그 공급망에 대한 불안, 리쇼어링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사실은 각 나라들의 생존의 문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의 자국 생산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고, 이로 인해 미국 안에서의 이제 공장 건설 붐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여기에 가장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거 어떤 거냐면 바로 비싼 인건비거든요. 미국의 높은 임금과 또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기업들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니까요. 이 문제의 어떤 유일하고 강력한 어떤 확실한 해결책은 바로 자동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얘기죠. 인간 노동자를 로봇으로 대체하면서 기업은 24시간 365일 쉬지 않는 고효율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인건비 부담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이 리쇼어링은 자동화 설비 투자를 필연적으로 동반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미국 땅에 공장이 하나 세워질 때마다 그 안에 채울 수백, 수천 대의 로봇 수요가 함께 발생한다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되면 로봇 산업에 향후 정말 수년 내지는 수십 년 동안 마르지 않을 거대한 수주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적인 성장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쇼어링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또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인건비를 기업 경영의 가장 큰 화두로 현재는 만들었거든요. 이는 비단 제조업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물류 창고는 이미 로봇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선반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선반을 들고 인간에게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밖에서 많이 보셨던 것처럼 튀김 로봇, 커피 내리는 로봇, 닭을 튀기는 로봇, 이런 로봇들은 더 이상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니죠. 24시간 균열한 맛, 또 균열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술 로봇은 물론 노약자분들의 식사라든지 이동을 돕는 돌봄 로봇 수요도 급증하고 있고, 이처럼 로봇은 이제 공장을 넘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확장되고 있다. 또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대한 흐름을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더욱 명확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지난주에 시장을 뜨겁게 달군 소식이 있었죠.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공급망에 LG전자가 합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이죠.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이 루머 하나만으로도 시장이 얼마나 열광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목격을 했으니까요. 이는 전기차하고 AI 선두주자인 테슬라가 로봇의 두뇌를 만들면 가전과 로봇 생산 능력에서 세계 최고의 어떤 수준을 갖고 있는 LG가 몸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최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협력 가능성을 통해서 로봇의 상용화는 획기적으로 앞당겨질 거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이후에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를 필두로 해서 AI하고 로봇이 중심이 되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최근 공개된 공장의 모습이 좀 충격적인데 로봇계 스팟이 돌아다니면서 품질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수백 대의 자율주행 이동 로봇이 부품을 들었다가 이동해서 나르고, 또 날았던 부품을 완성이 다 되면 또 갖고 와서 또 이동해서 나르고, 굉장히 스마트한 공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로봇이 정말 정교하게 차체를 조립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는 단순히 생산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서의 어떤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 로봇이라든지 자동화 솔루션 기업들에게는 정말 막대한 성장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LG, 현대차 같은
글로벌 거인들이 로봇의 미래에 베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은 이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산업혁명의 버금가는 로봇혁명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는데요. 미국 리쇼어링과 인건비 대체 수요를 통해서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로봇 산업의 구조적이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 쌍끌이 엔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 현대차 같은 글로벌 최종 수요 기업의 막대한 투자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거든요. 이들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계속될수록 로봇의 부품이라든지 또는 소프트웨어라든지 또는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의 수주와 실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이 혁명의 중심에서 가장 큰 과실을 얻을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가진 그런 기업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 여기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로봇주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씨앗을 뿌리는 단계거든요. 씨앗을 뿌렸으면 한두 달 지난 다음에 과실을 얻는 것보다는 5년 또는 10년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신 이후에 거들었을 때의 부는 정말 막대한 큰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 로봇이 하반기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가능성과 투자자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금리 인하 국면이 가셔야되면서 시장의 자금은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변곡점에서 올해 하반기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 섹터는 단연컨대 로봇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몇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하반기 주도 섹터는 반바지로 이렇게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 반바지로에서 반도체하고 로봇이 벌써 하반기에 튀기 시작을 했죠. 시장은 항상 명분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현재 로봇 섹터는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거시적인 환경, 또 산업 자체의 구조적인 성장, 요 두 가지의 강력한 엔진을 모두 장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건 미래 가치를 현재로 끌어올 때 적용하는 그 할인율이 낮아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장의 현금 흐름보다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 성장주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 인공지능, 자율주행 같은 미래 기술이 집착된 어떤 대표적인 성장 산업이잖아요. 또 금리 인하 시기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유동성 장세에서 시장의 돈은 가장 꿈이 큰 산업에 몰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로봇에 대한 관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 과거에 로봇이 정해진 동작만 반복을 하는 어떤 기계팔에 가까웠다라고 하면 현재 로봇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뇌를 장착하면서 진화하고 있거든요. AI 기반의 시각이라든지 또는 촉각 센서 그리고 데이터 처리 능력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로봇이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조업을 넘어서 물류나 또는 의료 또는 F&B라든지 또는 개인 서비스 같은 이런 적용 분야의 무한한 확장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봇 시장의 완전한 개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는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 국제 로봇 연맹에서 올해 로봇 산업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AI 융합을 꼽았거든요. AI 융합을 잘 여러분들이 로봇을 통해서 개화해 나가는 그런 원년이 올해 2025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고령화라든지 또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를 통해서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치솟고 있는 인건비, 인력난, 또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런 수준까지 올라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때 이제 로봇을 통한 어떤 자동화 부분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제조업 공정뿐만 아니라 물류센터의 어떤 파킹 또는 분류하는 부분들, 또 식당에서의 서빙, 또 조리하는 거, 그 조리된 식품을 로봇이 나르는 거, 이런 부분들은 로봇 도입이 정말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스를 수 없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라고 하면 수많은 로봇 관련 기업 중에 진짜를 가려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진짜 종목을 가려내기 위해서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포인트 첫 번째는
뇌와 관절을 모두 가진 기업인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로봇을 조립하는 회사를 넘어서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AI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정밀한 동작을 구현하는 어떤 핵심 부품 기술을 모두 보유한 기업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핵심 부품의 내재화는 원가 경쟁력과 어떤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의 어떤 수직 계열화를 이룬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충분히 앞으로 지배를 할 겁니다. 이런 기업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객사가 어디냐, 고객사가 누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사실은 팔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공시를 통해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라든지 또는 구체적인 수주 잔고를 반드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정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유력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기술의 범용성이라든지 또는 시장성을 입증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기업과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어떤 형태의 로봇으로 특화되어 있는가인 거예요. 로봇 시장은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협동 로봇 또는 물류센터 같은 데서 이동하는 자율 이동 로봇 또는 인간의 형태를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이런 부분들의 시장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거든요. 이럴 때 각 기업이 어떤 분야에 특화된 강점을 갖고 있는지, 해당 시장의 성장성은 어떤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확장 가능한 어떤 플랫폼을 갖고 있는가 여부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로봇 기업은 단순히 로봇 하드웨어를 파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개발자들이 로봇을 활용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나 또는 개방형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은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스토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기업의 막강한 해자를 충분히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로봇주들 중에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 종목은 무엇인가요? 로봇주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제가 늘 언제나 가장 첫 번째 말씀드리는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은 단순한 로봇 회사가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그 자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를 넘어 완전한 이제 자회사 편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이 예상되는 명실상부한 로봇의 대장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삼성전자의 글로벌 최고 수준 또 반도체 기술력, 막대한 자본, 그리고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 하드웨어 기술과 결합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거는 이제 뭐 시간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되면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카이스트 휴보랩에서 시작된 이족 보행 로봇 기술을 여기가 미래 그 휴머노이드 시장의 개화가 진행이 됐었을 때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당장의 협동 로봇을 넘어서 미래 시장까지 선점할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깊이를 보유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로봇의 성능 또 가격을 결정하는 감속기라든지 또는 액추에이터 같은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의 생산 라인에 최적화된 로봇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 싶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렸다라고 하면 같이 따라오는 기업 두 번째는 두산 로보틱스가 늘 말씀드리는 로봇주죠.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특히나 검증된 절대 강자죠. 테마가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고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의 선두주자거든요. 이미 전 세계 시장에서 독일, 일본 이런 기업들하고 나란히 하고 있고 대한민국 로봇 기술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의료라든지 또는 제조업 같은 각 산업에 특화된 10종 이상의 그 협동 로봇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어서
고객의 요구에 가장 폭넓게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점인 것 같아요. 특히 북미라든지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성공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명확히 입증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를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또 단순히 로봇을 파는 것을 넘어서 누구나 쉽게 로봇을 제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요,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객을 묶어두는 락인 효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락인 효과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고, 2025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분기 흑자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성장성,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의 기업이 두산 로보틱스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인데요. 로보티즈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경제 원탑에 계신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죠. 네, 로보티즈는 로봇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그리고 지능형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 로봇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특히 최근에 자체 액추에이터 기술을 활용을 한 로봇 손을 공개했거든요. 핵심 부품 경쟁력을 굉장히 잘 갖춘 기업이고, 로봇의 성능을 좌우하고 있는 이 액추에이터 기술은 로보티즈의 독보적인 경쟁력이고, 로봇 산업 전반의 어떤 성장에 따른 핵심 부품 수요 증가의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해자가 이 액추에이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로봇팔 같은 다양한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도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시장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특히 인구 고령화라든지 또는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 로봇 시장의 어떤 지속적인 성장이 진행이 될 건데, 거기에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이제 본격화될 경우에 로봇의 어떤 정밀한 움직임을 구현하는 그런 핵심 부품 기술을 보유한 로보티즈는 강력한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업종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2차 전지 산업의 거대한 변곡점에 좀 지금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 2년간의 혹독한 조정기를 거치면서 K배터리에 대한 환호? 그거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물음표 아니면 의심, 이렇게 기대는 약간 불안으로 좀 바뀌지 않았을까. 전기차의 어떤 수요 둔화라고 하는 늪을 통해서 또 중국의 거센 공세 속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실 텐데, 하지만 위대한 기업과 산업은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짜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지금 좀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고요. K배터리가 정말 몇 가지의 거대한 파도하고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파도는 전기차 수요 둔화인 것 같아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던 전기차 시장의 속도계가 사실은 고장났다고 할까요? 고금리 또는 비싼 차량 가격 또는 부족한 충전 인프라 같은, 거기에 이제 소비자들이 지쳤죠. 대안으로 현재 하이브리드 차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로의 어떤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또 더뎌지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하이브리드 차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 재고 조정에 들어갔고, 이로 인해 배터리 셀과 소재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직접적인 어떤 타격을 좀 주었으니까.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어떻게 보면 사실 보릿고개 수준이다, 구조적인 수요 둔화가 계속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 올해 상반기까지였었던 걸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업황이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두 번째 강력한 파도는 중국의 LFP 배터리의 공습, 또 저렴한 가격인 것 같아요. 과거 K배터리가 성능으로 시장을 주도했거든요. 이제 시장의 패러다임은 가격을 넘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 중국의 CATL이라든지 BYD는 생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LFP 배터리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점유율을 굉장히 무섭게 잠식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포드라든지 폭스바겐 같은 대부분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보급형 전기차에 LFP 배터리 채택을 공식화하고 있으니까요. NCM 배터리 중심이었었던 K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 시장에 갇혀 있다, 뭐 이런 어떤 지금 위기감에 직면해 있는 부분들이어서 두 번째 큰 파도는 중국의 공습인 것 같고, 세 번째는 단기적인 어떤 수급이라든지 심리적인 불안인 것 같습니다. 최근 2차전지 섹터가 공매도로 인한 주가 압박, 또 투자 심리의 변동성에 좀 취약한 모습을 좀 보였고, 전기차의 보조금 감소에 대한 우려라든지 또는 신주 인수권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어떤 주가 조정 가능성 등을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역풍 속에서도 2차전지 산업의 본질적인 성장은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싹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기회는 초격차 기술의 경쟁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그 가격 경쟁이 사실은 뭐 레드오션이다, 이렇게 지칭을 할 수 있는데, K배터리의 게임 체인저가 될 차세대 기술의 활로를 찾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인 것 같고, 그 차세대 기술 중에 한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선 첫 번째 기술은 전고체 배터리인 것 같아요. 화재의 위험성 없죠.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해서 꼬메 배터리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죠. 특히 삼성 SDI가 2027년에 양산을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또 국내 연구진의 연이은 그 유의미한 기술적인 진전을 발표하면서 상용화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니까요. 이 차세대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나온다라고 하면 안심하고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 구매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실리콘 음극재인 것 같아요. 기존의 그 흑연 음극재보다 에너지 용량을 10배 이상 높이고 전기차의 어떤 주행거리라든지 충전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금 현재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이전까지 시장을 지배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현재는 꼽고 있고, 이런 그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는 그런 기업들은 현재 부진을 만회하고 새로운 시장의 어떤 지배자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어떤 그 새로운 성장 축인 ESS 시장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정말 ESS 시장이 새로운 거대 시장으로 현재 떠오르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거기에 AA 데이터의 확장, 그걸로 인해서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ESS 수요는 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필수적인 요소에 딱 들어맞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둔화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이 충분히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거시적인 환경의 변화인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될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 그 성장주인 2차전지 섹터에 정말 새로운 어떤 유동성을 공급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지난 2년 동안 실적을 짓눌렀었던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 같은 핵심 광물 가격이 지난 6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지금은 조금 안정세 부근에 접어들었고, 배터리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에 대한 개선이 기대가 되는 그런 시점이 현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2차전지 산업의 어떤 과거 2년 전에는, 3년 전에는 묻지마 성장의 시대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묻지마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 정말 진짜 기술력을 가진 그런 기업들만 살아남는 그러한 시대로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든 2차전지 주식이 함께 오를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는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 LFP 배터리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기업이나 또는 전고체나 또는 실리콘 음극재 같은 차세대 기술에서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그런 기업, 거기에 ESS 같은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갖춘 그런 기업에 집중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2, 3년 뒤에 2차전지 섹터를 통한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주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포스코 그룹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철강 강자죠. 근데 전통적인 철강 강자에서 미래 모빌리티하고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 저는 포스코 그룹이 아닌가 싶고요. 그룹 전체의 어떤 전략적인 다각화 중에서
첫 번째 그 2차전지 소재 사업인 포스코홀딩스의 어떤 리튬, 니켈 같은 2차전지 핵심 소재 사업을 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삼고 있고, 또 자회사 중에서 포스코 퓨처엠을 통해서 양극재라든지 또는 음극재 생산 능력을 확대하면서 밸류체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런 노력이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포스코홀딩스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 두 번째는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어떤 전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신안에 폐염전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도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죠. 그룹의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좀 도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탄소 중립 시대의 요구에 발맞춘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인 것 같아요. 최근에 포스코홀딩스가 HMM을 인수를 검토하면서 철강과 2차 전지를 넘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그룹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ESG의 경영의 어떤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ENC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약 500여 협력사에 한 300억 넘는 규모의 거래 대금을 조기에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생 경영인 거죠. ESG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포스코 그룹이 안정적인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고성장 산업의 어떤 전환을 모색하는 전략적 다각화에 좀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 싶고, 특히 2차 전지 소재 사업은 그룹의 미래를 이끌 핵심 동력이고, 또 친환경 에너지 같은 신사업 진출 역시 포트폴리오를 좀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포스코 그룹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에코프로 그룹은 어떻게 보면 포스코 그룹하고는 좀 다르죠. 2차전지 소재, 특히 이제 양극재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통해서 밸류체인의 어떤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급성장한 어떤 대표적인 기업이 에코프로 그룹인데, 에코프로 그룹 역시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좀 보이고 있고, 전략의 첫 번째는 양극재 시장에서의 리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국내 양극재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고, 또 에코프로 그룹은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또 이런 회사를 통해서 2차전지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하면서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고 있거든요. 최근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2차전지 테마 상승에 힘입어가지고 주가 강세를 좀 보였었던, 단기적인 모멘텀을 받기도 했지만, 하지만 이제 동시에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에코프로 BM과 LNF가 시장 전체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면서 2차전지 섹터 전체의 어떤 조정 분위기가 일었었던 그런 상황이 최근에 있었고요. 또한 그 2차전지 산업 전체가 전기차 캐즘 우려와 또 공급 과잉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에코프로 그룹 역시 이러한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중국의 저가 공세, 또 기술 경쟁 심화를 통해서 주시해야 될 부분들도 몇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에코프로 그룹은 2차전지 소재, 특히 양극재 분야에서 확고한 기술력, 또 수직 계열을 갖추고 있는데, 향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다시 이제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그러면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 전환에 성공적으로 대응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에 주목해 볼 만한 2차전지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금리 인하 국면에 통상적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질 거고, 성장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2차전지 산업 역시 성장주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종목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먼저 첫 번째 2차전지 종목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포인트 투자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시장 지배력은 굉장히 압도적이고, 또 IRA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거고, 또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글로벌 2차전지 시장의 선두주자죠.
또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확고한 지위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서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2025년 특히 IRA에 따른 그 AMPC 생산세액 공제죠. AMPC 혜택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증권사 보고서의 어떤 영업이익을 통해서 보더라도 올해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을 하면서 목표 주가도 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미국의 GM하고의 어떤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 여기를 통해 가지고 주요 공급사의 어떤 공급 물량도 확대하고 있고 특히나 4680 원통형 배터리가 또 건식 전국 공법 같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차세대 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ESS 시장의 성장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가파르게 같이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업이 LG에너지솔루션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시는 차트가 LG에너지솔루션의 일봉 차트인데요. 저는 지난번에도 영상에서는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적인 차트에서의 선은 검정색 선인데요. 이 검정색 선이 1년선으로 해서 설정을 해놓고 쓰고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1년선을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1년선 위에서 주가는 놀 수 있어요. 1년선 위에서 우당탕 이렇게 놀다가 대량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기업들의 특징은 1년선 위에서 놀다가 어느 순간 폭등을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나 수익성이 굉장히 좋고 또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있고 대량 거래량이 나오는 시점에 이슈가 터지는 이런 종목들은 1년선 부근 내외에서 움직임을 주시하셔야 된다.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이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들은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1년선 부근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그러한 기술적인 차트까지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분명 상승하는 트리거도 말씀을 드렸고 기술적인 측면에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2차전지 쪽에서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차트를 열어봐 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투자 포인트는 수직 계열화죠. 이 수직 계열을 통해서 북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포스코 퓨처엠의 2차전지 핵심 소재는 양극재, 음극재 모두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는 거고요. 모 회사가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리튬이나 니켈 같은 원자재 확보 능력을 통해서 이거하고 연계된 부분들을 통한 원가 경쟁력은 확실히 큰 장점이 아닌가 싶고요. 2025년 전반적인 2차전지 산업의 어떤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의 어떤 확대, 거기에 IRA의 어떤 수혜에 힘입어서 견조한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 포스코 퓨처엠이고 또 GM을 비롯한 북미 시장에서의 주요 완성차 배터리 고객들하고는 장기 공급 계약 확대 역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거기에 고성능 양극재 또 차세대 음극재 개발을 통해서 시장의 변화에 정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쟁 우위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지속적인 생산 능력에 대한 어떤 증설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포스코 퓨처엠이 아닌가 싶어서 두 번째 주목할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이고 앞서 보셨던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엠의 차트는 약간 좀 다르죠. 어떤 게 다르냐면 가장 큰 특징은 검정색 라인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검정색 라인을 터치를 했지만 장대 양봉이 없고요.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 대량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거래량은 1년 안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대량 거래량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장대 양봉도 없고 대량 거래량도 없으니까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주가의 흐름이 1년선을 터치를 했지만 밑으로 밀렸다는 거죠.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포스코 퓨처엠은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를 기여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미국에서의 경쟁력이 좋아지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
상승 가능한 트리거로 전개가 될 겁니다. 단 1년선 부근을 터치했었을 때 앞서 LG에너지솔루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고 대량 거래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앞서 밀렸던 주가의 흐름이 아니라 치고 올라가는 주가의 흐름이 전개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주식 20년 넘게 했지만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을 여기서 노하우로 말씀 좀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략적인 기술적인 전략도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뭐 어떻게 보면 사륙바이 배터리의 어떤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삼성 SDI가 무리한 저가 수주 경쟁을 좀 지향을 하면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수익성 중심의 어떤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프리미엄 전략을 계속 고수해 왔거든요. 2025년 그 결실을 보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는 차세대 사륙파이 배터리에 대한 어떤 양산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올해 초에 삼성 SDI가 기존 배터리의 성능을 뛰어넘는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사륙파이 원통형 배터리의 양산에 성공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좀 집중시켰고, 테슬라가 주도하는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먼저 좀 진입을 했고, BMW 같은 어떤 그 기업들하고 갈수록 사륙파이 배터리 탑재 모델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인 실적 기여를 통해서 주가의 어떤 재평가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삼성 SDI의 투자 포인트 두 번째는 견고한 재무 구조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성인 것 같아요. 일시적인 수요 둔화 시기에도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했고, 그러면서 내실을 다져온 그런 기업이거든요. 금리 인하 시기에 이런 견고한 재무 구조가 더욱 빛을 발할 거고, 차세대 기술 개발이라든지 설비 투자에 더욱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어떤 체력을 갖고 있다, 체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환경에서 안정성 그리고 성장성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를 찾는 분들이라고 하면 삼성 SDI 같은 이런 종목은 괜찮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삼성 SDI도 지금 보시는 차트가 삼성 SDI의 차트인데요. 앞서 보셨던 포스코 퓨처엠과 차트 모양이 비슷하죠.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과 차트 모양은 다릅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1년선 부근 검정색 라인을 터치했었을 때 장대 양봉이 없고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 전에 나왔었던 대량 거래량은 1년선 부근을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해당 사항이 없고요.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그래야 주가의 흐름은 밑으로 빠지지 않고 상승할 거다라는 부분들이고, 이제 삼성 SDI 같은 종목 역시도 한번 이 검정색 라인인 1년선을 터치한 이후에 두 번째 터치하거나 또는 세 번의 1년선 라인을 터치하게 되는 이런 구간이 발생했었을 때 정말로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이나 세 번째 정도 되면 응축하고 있는 힘을 기르고 있다가 튕겨나가는 스프링처럼 반드시 두 번째나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정도에 튕겨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 힘은 거래량이 그 응축된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스프링이 압축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트리거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우상향하는 그런 형태의 스프링의 튕김과 같은, 그렇게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보셨으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원탑에서 매일 강의를 하고 있는 조진표 대표인데요. 제가 경제원탑에서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무료 특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특강에서 오늘처럼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을 좀 더 압축해서, 무료 특강이지만 좀 더 깊이 있게 그 전략적인 부분들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경제원탑에 오셔서 무료 특강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참여하심을 통해 가지고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